자, 그러면 얘는 2012년 3월에 47번부터 50번. 그래서 요 그래프 보는 연습을 제일 큰 목적은 행동경제학도 행동경제학이지만 제일 큰 목적은 세 번째 문제에 있는 그래프 보는 연습시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이 지문을 내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하고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공부했잖아. 아주 기본적인 경제학의 곡선을 보았고 그런 곡선 말고 요런 곡선들도 나올 수 있어. 요런 그래프들도 나올 수 있어 라는 걸 연습시키려고 내가 이 지문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가나다라마가 있지. 독서에서도 이렇게 가나다라마가 있으면 문학을 생각해봐. 문학에서 가나가 있으면 어떻게 했어? 가 읽고 먼저 가를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해결한 다음에 나 해결하고 나 읽고 해결하고 다 읽고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했었던 것처럼 이런 지문에서 이렇게 가나다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1번의 1번 선택지는 가를 읽자마자 보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에 보기의 그래프가 있고 본문의 그래프가 없는 경우 무슨 말이겠어? 문제 있을 때는 문제 그래프를 먼저 살짝 보고 들어갑니다. 뭘 보느냐? 제목을 보는 거야. 보기는 윗글에 A, B. A, B 어디 있어? 아, 두 번째 단락이네. 두 번째 단락 읽으면서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이겠어? 라고 미리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시간과 효용으로 돼 있구나. 그 다음 뭐야? 그래프의 제목을 보고 제목이 없네. 그 다음에 시간과 효용. 즉 X축과 Y축을 활용하는 거죠. 시간에 따라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시간과 효용 봤으니까 이 그래프에 대한 그래프의 이 움직임, 변화에 대해서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지. 뭘? 어떻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효용이 점점 올라가는군. 그래서 특이하네. 우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알고 있는데 특이하군. 자, 효용의 뜻이 뭐야? 쓸모. 한계 효용할 때는 뭐라 그랬어? 만족감 정도로 해석하면 제일 좋다 그랬지. 내가 빵 하나 먹으면서 만족감은 1,000원어치 만족했어요. 두 번째 빵 먹어라. 1,000원만큼 만족했니? 아니요. 한 800원 정도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지? 기억나지? 한계효용.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요. 선생님의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말이지요. 그 제 대문짝에 내가 걔를 해놨을걸? 그렇잖아. 어느 채널에 들어가면, 그치? 어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맨 위에 가장 대표적인 요즘 내 거 중에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거, 그걸 이렇게 올려놓는 거 있잖아. 거기다 내가 그거 올려놨어. 무슨 말이겠어? 애들이 많이 안 보죠. 누가 유튜브에서 공부하고 있겠어요. 많이 안 보지만, 어쨌거나, 필요한 사람들은 그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 공급 곡선에 대한 기본 설명한 거. 자, 그럼 가달락부터 갖고 올게요. 당신은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는다면 1년 후에 1개를 받겠는가? 그 다음 날에 2개를 받겠는가? 질문을 던졌어요. 항상 이거야. 그렇게 해서 뭔가 통계를 내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자, 그리고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후, 오후가 왜 나왔을까? 어느 날 오후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나의 인식이 여기 반영됐나 봐. 자, 어느 날 오늘 사과 1개를 받는 경우와 내일 사과 2개를 받는 경우 하나를 고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라는 2개의 질문을 했습니다. 행동경제학자 탈러가 이 두 질문으로 실험을 실시했어요. 실험 참가자는 첫 번째 질문에 대부분 사과 2개를 선택했는데 이렇게 선택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당장에 사과 1개를 선택했다. 오,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질문이 2개 있다는 거예요. 자, 질문 1이라는 건 뭐야? 1년 후 사과 1개. 사과 1개. 1년 플러스 1일 후에 사과 2개. 뭐 할래? 이거지. 질문 2. 두 번째 질문 뭐야? 오늘. 그 오늘이 바로 뭐야? 1년 후에 그날이야. 그치? 1년 후에 그날. 됐어? 그럼 이 실험은 무조건 뭐야? 1년이 소모되는 실험일세.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 돼. 무슨 말이겠어? 무슨 말이겠어? 아주 어려운 실험이네. 몇 년씩 쫓아가고 막 그래. 이런 실험들을 하는 사람들, 심리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나 몇 년 동안 그룹을 지어서 막 연구하고 막 그래. 추적을 하는 거지, 추적을. 무슨 말이겠어?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생활 레벨에 있는 사람들, 학생들 쭉 묶어놓고 걔네들이 어디로 흩어졌는지 뭐 하고 있는지 막 추적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결론 내고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자, 오늘에 1개 먹을래? 내일에
2개 먹을래?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지. 1년 후에 오늘. 됐죠? 이런 질문. 그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뭐가 압도적이었다는 거야? 아이, 두 번째 날 그 사과 2개 먹지 뭐 이런다는 얘기지. 근데 당장 그날에 야, 오늘 사과 하나 먹을래? 내일 2개 먹을래? 배고파요. 지금 줘요. 이런다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싹 변화된다라는 게 이 실험의 결과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바로 보는 거야. 1번 선택지. 특정 현상에 주목한 탈러의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그렇지. 뭔가 선택이 변하는 현상을 주목하여 실험한 탈러. 끝. 두 번째, 나달락으로 넘어갑니다. 나달락. 들어갑니다. 나달락. 사람들이 1년 후에 사과 1개를 받는 것보다 1년 1일 후에 사과 2개를 받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A 나왔어. A 그래프 있는 거지. A 나왔어. 장래의 작은 이익의 효용보다 장래의 큰 이익의 효용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뚜둔. 자, 이거 뭐야? 아예 줄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장래의 큰 자씨. 오늘 왜 자꾸 반대로 하지 내가? 자, 장래의 작은 이익보다 그지? B 장래에 똑같이 큰 이익을 장래의 큰 이익을 더 크게 본다는 거지. 선호한다. 효용. 그치? 이게 효용이 더 크다. 요거고 됐죠?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장래의 이익이 현실이 되는 시점이 다가오면 그 효용의 크기가 역전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던 것이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되던 것이 이렇게 역전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역전이 되는 것은 왜 역전이 되냐면 그 장래의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장래의 것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거죠. 됐죠? 시점이 다가오면. 시점이 다가오면 작은 이익보다 큰 이익을 더 효용감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대로 작은 이익의 효용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 사과 2개가 좋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그런 질문 왜 해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 경제학자야. 바보군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딱 되니까 뭐야? 하나 먹을래요?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넌 바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그런 실험이 이루어진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뭐야? 시점이 다가오면서 바뀐다. 됐지? 장래와 시점이 다가오면 이게 포인트. 이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항상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이 시점이 다가옴을 뭐라고 얘기한 거야? 다른 말로 뭐라고? 시간의 경과. 라는 말로 비슷하게 같은 말로 쓴 거고 시간의 경과에 함께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탈러는 이 실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대답을 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뚜둥. 자, 이건 결국 뭐다? 결론. 이걸 한마디 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없음이라고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됐지?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끝. 자, 그 다음에 주목했다.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일관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관점과 달리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거야. 일관성이 없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기존 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 행동 경제학이 아니라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사람들에 대한 합리적 사람들에 대한 기본 믿음에서 많은 것들이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각종 실험들을 통하여 아니에요. 사람들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합리적인 것에 뭐가 포함되냐면 이게 극대화가 들어가거든. 무슨 말이겠어? 합리적이다라는 것에 여기 부연 설명을 하면 이익의 극대화. 그 이익의 극대화에서 그 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거든. 개인이나 혹은 우리 조직 자체. 무슨 말이겠어? 이게 합리적이라고 기존 경제학에서는 생각한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 계속 실험하면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몇 %나 되는걸요? 이런 거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얘네들이. 오케이. 자, 그 포인트. 자, 일관되지 않은 선택이 그러면서 탈러는 일관되지 않는 선택이 인간의 오히려 본성에 가깝다고 분석했어. 사람은 이게 오히려 본성이야.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웃기지 마. 이게 바로 본성일세 라고 얘기하더라. 끝. 본성이더라.
자, 탈런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일관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미래 선택지 하나를 없애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자기 결박적 약속 빠밤 찍었잖아. 그래서 이런 실험의 결과 이 사람이 제시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결박이란 게 뭐야? 묶는 거지. 자기를 결박하는, 묶어버리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드는 약속이라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이 일관성이 없어. 즉 합리적이지 못해.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자기 결박적 약속을 하게 만들면 되지 않겠니라고 제안한 거야. 그 자기 결박적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딱 포인트가 나왔죠? 미래 선택지 하나를 없애도록 하는 거. 자, 선택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없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멍청하게 내일 2개 먹는 게 낫는데 오늘 하나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오늘 하나 먹는 걸 없애버리면 되지. 그럼 모두들 현명한 선택을 하겠지. 굳이 이걸 왜 주냐 이런 얘기지. 혹은 이거를 선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거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만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나달라. 자, 뭐라 그랬어? 2번 선택지, 가의 실험에 대한 탈러의 분석 결과를 설명했다. 분석 결과. 일관성이 없다. 기존 경제학의 시각에서 벗어났다. 그러므로 두둥 자기 결박적 약속을 해주면 된다. 즉 선택지 중에 비합리적인 이 선택지, 비일관성이 있는 비일관적인 선택지를 제거하는 쪽으로, 할 수 없는 쪽으로 만들자. 끝. 이렇게 된 거지. 돼버렸지? 자, 그 다음. 자, 다 달라고 한번 가봅시다. 다 달라. 준비됐죠? 자, 다 달라. 자기 결박적 약속은 너무나 좋아서 거절할 수 없는 당근이나 너무 나빠서 받아들일 수 없는 채찍을 주고 선택의 여지를 줄이거나 없애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 결박적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당근을 주거나 그 다음에 채찍을 주거나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됐는 거야? 합리적인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때 이걸 주어서 결론 합리적인 선택할 항목이 있고 비합리적인 선택이 있을 때 얘를 없애거나 얘를 하지 않도록 약화시킨다는 얘기죠. 이해됐지? 한쪽을 없애는 거. 그게 자기 결박적 약속의 방법. 주로 어떤 거?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자, 저축을 예를 들어줬어요. 땡큐. 저축을 하면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는 줄 알면서 선택의 시점이 되면 소비 지출이 주는 당장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뚜둔. 자, 두 가지가 나왔지. 계속 같은 축이겠지. 합리적인 선택과 비합리적인 선택이 나올 거야. 합리적인 선택은 뭐야? 저축을 유지한다. 저축을 한다. 비합리적인 선택은 뭐야? 당장 소비를 즐긴다. 이게 되는 거지. 이렇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 만기까지 저축을 유지하면 저축을 유지하면 약속된 금리의 큰 폭의 추가 금리를 주거나 너 이거 하면 당근이죠? 당근 어떻게 준다는 거야? 큰 폭의 금리를 아주 큰 금리를 제공해준다. 이자 많이 줄게 이런다는 얘기지. 당근을 주거나 아니면 중도의 저축에 상품을 해약했을 때 상당한 금액에 공제하는 등의 방법을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한다 그랬어요. 채찍은 어떻게 주는 거야? 얘가 소비하려고 저축을 깨려고 할 때 뭘 주는 거야? 이게 공제. 자, 공제라는 말은 뭐야? 덜어낸다라는 거지. 덜어준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주로 우리가 공제라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게 되냐면 세금 공제 이런 말 있지. 세금 공제. 당신은 뭐뭐 하신 분이니까요. 뭐뭐 한 경우에는요. 그런 세금은 공제하겠습니다. 안 받을게요. 이거지. 그런데 보험에서 저축에서도 공제를 할 수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10,000원을 은행에다 집어넣고 10년 동안 지나면 이걸 100만 원으로 주기로 했어. 내 말 이해됐어? 근데 내가 10,000원을 집어넣고 이틀 후에 찾아. 아유, 실수했어요. 배가 고파요. 밥은 먹어야지요. 그러면 은행에서 뭐라는 거야? 아이, 계약 기간이 10년인데 이틀 만에 찾으시면 어떡해요? 공제 대상이세요? 그러는 거지. 공제가 뭐야? 깎아내는 거지. 10,000원 냈는데 5,000원밖에 못 드려요. 딱 그러는 거야. 이런 날강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무슨 말이었어? 계약서를 왜 안 보셨어요?
거기 있잖아요. 특약상에. 눈이 안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당연히 뭐야? 찾으려고 했다. 에이씨, 그러면 놔둘게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뭔 말 알겠어? 그게 바로 뭐야? 채찍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지? 자, 끝. 자, 그럼 공제. 자, 용어에 대해서 살짝 알아두시고, 요거 세금과 관련된 지문들 자주 나오니까 이것도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럼 세 번째 선택지. 나에서 언급한 자기결박적 약속의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오케이, 맞네. 채찍과 당근의 예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달락으로 넘어가서 물론 기존 경제학의 관점에서도 당근과 채찍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아하, 자, 주의사항. 나에서 물론 그랬으니까 기존 경제에서도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치? 그러니까 선택지 중에 이게 주의사항인 거지 뭐. 그치?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그럼 땡 이렇게 되는 거지. 이래서 아주 치사한 선택지죠. 치사한 문제지만 가끔씩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찍을 써서 억제하고 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당근을 써서 이를 부추긴다. 옛날에도 벌금이나 혹은 보조금 무엇이 채찍이고 무엇이 당근인지 명확하지? 벌금이나 채찍을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행동경제학자들은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근이나 지나치게 가혹한 채찍, 당근과 채찍은 똑같은데 뭐야? 너무 아깝거나 너무 가혹한, 즉 강도가 세다는 얘기네. 기존의 유인은 비일관적인 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재 집중된 조급함을 극복하도록 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얘네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땠다는 거야? 약했다. 그렇지? 그래서 행동경제학자들은 강도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거네. 뭐 별거 아니네. 강도를 세게 만들었다. 끝. 돼버렸지? 자, 그 얘기였고. 그래서 라달락 다에 설명한 자기 결박적 약속과 기존 이론의 장단점을 아니지. 이건 뭐야? 얘는 약했는데 얘는 강했다 그랬으니까 차이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장단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차이점을 설명했다라고 말했어야죠. 장단점이라는 건 옛날에는 약했으나 뭐뭐 하는데 좋았다. 무슨 말이겠어?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강하게 했으나 얘는 이런 약점을 갖는다 라고 했어야 장단점이죠. 그래서 얘는 이랬는데 얘는 이래. 그건 뭐야? 차이가 난다 이거지. 이해됐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단락. 이와 더불어 행동경제학자들은 기존의 유인과 구별되는 개념인 반대 유인을 제안했다. 또둔. 자, 핵심 뭐야? 반대 유인. 자, 지금 앞에 있는 건 뭐였어요? 당근과 채찍으로 어디에다가 합리적 선택으로 뭐 했던 거야? 유인을 했었던 거지. 기존 경제학에서도 당근과 채찍으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유인했었던 거지. 이해됐지? 새로운 행동경제학도 당근과 채찍으로 합리적 선택에 유인한 거지. 근데 그게 기존 경제학보다는 엄청 셌던 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유인은 이런 건데 요번엔 뭐야? 반대 유인이라는 것도 제안했다는 거야. 그렇지. 그렇다면 이게 문제 하나 나오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반대 유인은 무엇인가? 반대 유인 적용이다. 이게 문제 나오겠죠? 잘 보세요. 자, 기존의 유인 개념은 기존. A를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A에 관한 당근이나 채찍을 거는 것이었다. 두둔. 자, 뭐야? A가 바로 뭐야? 합리적인 선택이었겠지? 그치? 이것에 무엇을 한다? 이것에 유인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뭐 했다는 거야? 당근과 채찍을 걸어주었다. 이런 얘기지. 그치? 저축을 유지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축에다가 벌금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때려 넣었다 이런 얘기죠. 돼버렸지요? 자, 그런데 반대 유인에서는 A를 선택하기 위해서 A와 상반되는 성격의 B에 대하여 B가 뭐가 되는 거야? 비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지. 선택하면 안 되는 쪽에다가 무엇을 준다는 거야? 여기다가 당근이나 채찍을 건다. 여기다가 당채를 준다. 당근이나 채찍을 주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당근이나 채찍으로 A에 대한 반대 유인을 제시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당근이나 채찍을 거부하면서 B가 아닌 A를 선택하는 경우를 본다. 즉 여기에 당근이 나는 싫어서 이쪽으로 이걸 거부하고 이 당근과 이 채찍을
이게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줬단 말이야. 그래서 비합리적인 선택 B에 주어진 당근도 싫고 B에 주어진 채찍도 싫어서 나는 일로 갑니다. 이런다는 얘기야. 조금 이상하긴 하지. 그렇잖아. 당근 있는 데로 가야지. 그렇잖아. 근데 이 당근은 싫어요. 그리고 여기로 간다는 거야.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그렇게 된대. 이 반대 유인은 정부나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해돼서 이게 활용이 된대. 자, 그러면 마지막 1번에 5번. 자, 라에 이어 행동경제학자들을 제안한 유인 전략을 설명하겠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자기 결박적 약속을 하는 방법, 유인책이 있었고 그것의 일환으로서 반대 유인이라는 방법도 있다. 저거를 강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쪽에다 걸어준다는 거지. 행동경제학자들이 주장은. 이에 대해서 그들이 제안한 것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끝났어.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뭐야? 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어휘 문제구만. 전체에서 한 부분을 덜어낸다. 아, 공제였잖아, 공제. 그지? 공제라는 단어는 흔히 쓰이는데 고딩이들이 잘 모르니까 한번 해준 거네, 그냥. 그래서 공제, 흔히 쓰이는 거, 덜어내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는 약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4번, 네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요거에 대한 문제, 요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비슷한 조건의 기업회사와 니은 회사는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였다. 오호. 포인트 뭐야? 항상 우리는 보기를 보면 핵심을 잡아야죠. 보기의 핵심을 잡는 거예요, 여기서. 자, 3점짜리 문제, 보기 문제를 풀 때는 본문의 개념이 있잖아, 본문에 어떤 개념들이 나오고 그들 간의 관계가 나오거나 공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A와 B가 나오면 우리는 그 개념들을 어디서 찾아야 돼? 보기에서 그대로 찾아가지고 그 관계에다가 때려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지.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뭐 한다? 본문에 있는 개념과 똑같은 녀석을 찾아. 여기는 우린 뭘 찾아야 돼? 합리적 선택과 비합리적 선택. 어디로 유인하는지, 유인하는 대상, 유인하는 목적지와 유인하지 않고 없애려는, 그치? 자기 결박적 약속에선 하나 없애야 되는 선택지, 가면 안 되는 쪽, 비합리적 선택. 이 두 개 A, B를 찾는 거야. 무슨 말에서 보기에서. 알겠지, 이랬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의 목표는 뭐야? 이직률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직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는 어찌 보면 비합리적인 선택 B 쪽에 가까운 것이겠네 라는 감 딱 잡고, 기업의 회사는 신입사원의 입사교육 기간이 끝날 때 1년 내에 퇴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30만 원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다. 뚜둔. 자, 뭐였다는 거야, 기업은? 퇴사하지 않으면 30만 원. 퇴사하지 않으면 30만 원. 됐지? 퇴사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와 달리 니은 회사는 교육 직후 퇴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때까지 급여에 300만 원을 더 주기로 했다. 미친 거 아니야? 자, 퇴사하면 300만 원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됐지? 자, 그 급여에다가 보너스 300만 원 보너스. 급여에 300만 원 더. 이거 어쨌거나 얘가 보너스고. 보너스. 플러스고 이거 플러스. 얘도 플러스 300만 원 더 준다는 거야. 이해됐어? 다 됐지? 자, 주기로 했다. 그런데 니은 회사가 기업 회사보다 신입사원이 이직률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회사의 생산성과 매출 및 이익률도 월등히 높았다 그랬어요. 오호. 기업보다 니은이 퇴사의,율은 낮았으며, 됐죠? 그 다음에 이익률도 효율성도, 그 직장의 효율성도 생산성 등등이 모두 높았다는 거예요. 잘됐다, 좋았다 이런 얘기네 뭐. 다 됐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이게 말이 돼? 가만히 있어봐.
미친 거 아니야, 얘네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퇴사하는데 300만 원을 더 주는데, 이거 어려워. 이러고 있는데 왜 어려워? 내가 뭐라 그랬어? 본문에 있는 거 때려 넣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우린 뭘 하면 되냐? A, B를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퇴사라는 건 B가 되는 거지. 퇴사라는 건 B가 되는 거지. A는 뭐가 되는 거야? A는 유지하는 거. 이직하지 않는 거. A는 유지하는 거. 그치? 이직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럼 얘는 어디다 돈을 준 거야? 퇴사하지 않으면 30만 원이니까 유지하면 30만 원 준 거네. 그치? 얘는 어디다 준 거야? 퇴사하면 300만 원 준 거고. 그러면 끝이야.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얘도 설명 안 해주는데 니들이 왜 연구하고 앉았어? 시험의 상황에서 갑자기 경제학자, 행동경제학자 되면 어떡이야? 우린 수험생인데. 뭔 말인지 알아먹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냥 여기다 때려넣으면 되는 거야. 유지하면 30만 원. 딴 쪽 가면 300만 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게 뭐였던 거야? 얘네들이 반대 유인을 했구나. 반대 유인을 했구나. 라는 거 알아내면 끝난 거지, 뭐. 이해돼버렸어요? 이해돼버렸지요? 그럼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선택지를 봅시다. 적절한 거. 기업에서는 30만 원 신입사원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겠군. 그랬어요.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건 정말로 없애버려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소? 자, 기업회사가 전통적인 방식의 유인을 그 다음에 완전히 없앨 수도 있지만 완전히 없애는 건 아까 같은 경우에 뭐야? 사과 하나 주는 건 아예 없는 거야. 101일째 366일째 되면 사과 2개 줄게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서 그때 오시면 사과 2개 줄게요. 그럼 그냥 온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고. 자, 그 다음. 회사가 전통적인 방식의 유인을 제시한 반면 기업이 니은 회사는 반대의 뭐야? 그냥 이거지. 출제자가 뭘 요구했는지 알겠어? 출제자가 뭘 요구했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약간 옛날 문제는 조금 시기가 이전 문제 내가 지문을 선택한 문제들은 지문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보를 얻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순수하다 그랬지, 전에도. 옛날 문제는 좀 순수하다 그랬잖아. 그 원형지를 잘 보여준다고. 3점짜리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원형지를 잘 보여줘. 이래서 이거에 비해서 우리 전에 했었던 질점 간의 만유인력 생각해봐. 그 보기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양파값 쫙 그려놓고 첫 번째 경우 뭐라 했을 때 뭐가 부분이 뭐 했을 때 니은 엄청 막 잔뜩 써놨잖아. 사실은 그 뼈대는 딱 하나인데 무슨 말이겠어? 질량이 같고 거리가 같으면 인력은 같다. 뚱 이거 끝이었다고. 왜? 난 그 수업을 한 기억이 있는데 너들은 전혀 기억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쳐다본다. 뭔 말이겠어? 그 녀석을 잘 보란 말이야. 그게 진화야. 그렇게 진화된 거야. 물론 걔는 아주 심각한 거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또 과거에 우리가 전에 했었던 작년 시험을 보라고. 경제지문. 지문이나 보기를 통해서 알 수도 없는 환율과 경상주의 관계에 대해서 뚝하니 묶고 앉아있잖아, 미친놈들이. 무슨 말이겠어? 근데 그거에 가기 위해서 우린 먼저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원형을 잘 봐야 된다는 거지. 핵심 잡고 때려넣기. 특히 올해는 더 그럴 거야. 작년에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서 뭔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이. 그러면 원형질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정답 딱 나온 거지. 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찾아내면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그래프 나는 싫어. 그러시면 안 되고, 수학에서 맨날 하는 게 그래프고, 과학에서 맨날 하는 게 그래프인데 뭘 싫어. 자, 그럼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프는 뭐야? X축과 Y축과 선의 모습이지 뭐. 단순이야. 너무 짧았네. 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야.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가 이제 크로스가 되는 부분이고 뭔가가 바뀌는 거죠? 여기가 Y축이 뭐였어요? 효용이 바뀌는 거잖아, 효용이. 끼리치, 효용이 이렇게 바뀌잖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당연히 A고, 그 다음에 이게 B 이렇게 돼 있잖아요. 됐죠? 그럼 효용이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요 부분에서는 여기서 요 부분에서 보면 A가 B보다 효용이 큰 부분 따단. 그럼 이거네. 아 어디냐? 되게 맞게 했냐? A가 더 작아요. 아이씨 오늘 왜 다 반대로 하지? 뭐가 잘못이었나? 지금 B가 높잖아. 왜 이래? 자 A가 B보다 높은 부분. 여기가 뭐야? A가 B보다 높은 부분. 됐지?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거야? 가까워지면서 여기가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이라는 거지. 이해돼서 그 다음에 A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A 부분이 장내 작은 이익이니까 여기는 사과 1개, 여기는 사과 2개. 이 시점으로부터 요게 이제 1년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뭐. 표가 다 이해됐잖아. 그럼 끝난 거야. 그럼 문제 풀리지 그냥. 됐지? 그리하여 거리가 멀었을 때는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아 이걸 선택하지요. 그런다는 얘기지. 자꾸 반대로 해. 2개를 선택하지요. 그런다는 얘기지. 2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혹은 그 당일에 닥쳐오면서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야? 하나 먹을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프 다 이해했지? 그럼 끝난 거야. 됐어요. 그러면 Y축과 X축 값 알아내고 A, B만 집어넣으면 그냥 이게 정리가 되니까 문제는 그냥 풀린다. 됐지?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A와 B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커진다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이겠어? 이해돼서?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됐다. 나머지는 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차이를 여기 굳이 본다면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차이가 이렇게 됐다가 쭈그러들었다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지.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차이는 줄었다 늘어나니까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커진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해됐어? 본문에 언급된 것도 아니며 그래프를 보고 봐도 뭐야?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럼 시간에 비례하여 차이가 커져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프만 보고 판단하는 거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건 3점짜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굉장히 핫한 행동경제학이 뭐 하는 건지 한번 봤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그래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거부감 없이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까 3점짜리 본문에 있는 개념을 잡아다가 그냥 딱 때려 넣어라. 고민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에서 많은 것을 우리는 공부한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수고들 했습니다.